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종종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이 거대한 제국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카시우스 디오의 로마사는 바로 그런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이죠. 이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한 연대기가 아니에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인간들의 복잡한 심리,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불러온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깊숙이 파고드는 그야말로 한편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록을 따라 로마 제국의 가장 극적이었던 시기 속으로 들어가서 한 가족의 비극이 어떻게 제국의 비극으로 번져갔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211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은 아주 아슬아슬한 평화 위에 서 있었죠. 왜냐하면 제국의 황제가 2명이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고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제국을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직함 뒤에는 아주 무섭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철천지원수 사이였던 겁니다. septimius 세베러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로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두 아들, 형인 안토니누스, 나중에 우리가 카라칼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게 될 인물이죠. 그리고 동생 게타가 제국을 함께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뜻은 제국을 안정시키려는 거였겠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두 형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손에 넣게 됐죠. 하지만 이 공동의 유산은 처음부터 아주 깊은 개인적인 증오라는 독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마치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죠. 두 형제 사이의 끔찍한 반목은 로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가 시작된 첫날부터 수도 로마 전체에는 불안과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자는 하나인데 주인은 둘, 게다가 그 둘은 서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카시우스 디오는 마치 앞으로 닥칠 비극을 암시라도 하듯 몇 가지 기이하고 불길한 사건들을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꼭 신들조차 이 형제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안한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던 원로원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두 형제의 화합을 빌기 위해서 화합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여신이죠. 콘코르디아에게 희생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뭐랄까 두 형제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신성하게 만들고 혹시 모를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로마 국가 차원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디오의 기록을 보면 이 제사가 정말 기이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제사를 주관해야 할 집정관이랑 제물을 준비한 조수들이 서로를 찾지 못해서 밤새도록 헤맸다는 거예요. 결국 화합을 위한 제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화합 그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나라의 중요한 의식이 이렇게 어이없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징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이번엔 훨씬 더 직접적인 징조가 나타납니다. 로마의 가장 신성한 곳, 권력과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늑대 2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 늑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겠죠. 이 2마리의 포식자는 마치 제국의 꼭대기에 앉아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두 형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아주 섬뜩한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곧 닥쳐올 내란의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그야말로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형 안토니누스는 자신의 끔찍한 배신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사적이고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의 공간을 범죄의 무대로 선택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성해야 할 공간, 바로 어머니의 품이 피로 물들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신과 똑같은 권력, 똑같은 경호병력을 가진 공동 황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몰래 암살자를 보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전략이 필요했죠. 안테뉴누스가 생각해낸 방법은 정말이지 악랄했습니다. 그는 동생 게타가 경계심을 풀지도 모를 유일한 것, 바로 어머니 율리아 돕나의 사랑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제 우리 형제가 화해를 하려 하니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런 식으로 두 아들을 모두 어머니의 개인적인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결국 어머니 율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아들 살해 계획의 공범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형의 말을 믿은 게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여는 순간 그곳은 화해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덫으로 변해버렸죠. 게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형 안토니누스가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백인 대장들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성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게타는 암살자들을 보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목을 끌어안고 가슴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칼에 찔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것이 디오가 기록한 게타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 나를 낳으신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들이 저를 죽여요. 이 끔찍한 비명은 그 자체로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레타는 너무나도 젊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22살 하고도 9달. 한창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나이에 친형의 손에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디오는 이 끔찍한 장면을 어머니 율리아의 시점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필사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으려다 자신의 손까지 베인 어머니.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피로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그 자궁을 가진 어머니의 무릎이 이제는 아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가장 끔찍한 모독이자 유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아 돔나에게 가해진 고통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선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개의 현실이 놓여 있었죠. 하나는 자기 품 안에서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현실. 하지만 슬퍼할 수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살인자, 즉 다른 아들 앞에서 억지로 연기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행운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웃어야만 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얼굴빛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생을 죽인 안토니누스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본력을 굳히기 위해 아주 계산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가 향한 곳은 원로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원로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을 쥔 친위대, 즉 프라이토리엔의 주둔지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범인이 재판장이 아니라 공범들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가 군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총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동생 게타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한 거라고요. 둘째,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제국의 모든 국고는 이제 당신들의 컷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침묵과 충성을 삽니다. 셋째,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군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엄청난 약속들로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다른 올바른 생각을 하거나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로마의 진짜 권력이 원로원이 아니라 군대의 칼끝에서 나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 율리아가 군인들한테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자 안토니누스가 자기 허리에 찬 칼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운 내십시오.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한 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섬뜩한 한마디가 바로 그의 새로운 정권이 폭력과 군사력이라는 잔혹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군대에 충성까지 확보했으니 권력 장악의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원로원을 상대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군대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안토니누스는 원로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정치적 쇼를 펼치죠.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갑자기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추방자들을 사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마치 자신은 아주 자비롭고 관대한 황제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요. 하지만 디오는 이 행동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물론 그는 흉악범들까지 풀어주면서 감옥으로 쓰이던 섬들을 텅 비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빈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새로운 사람들, 즉 그의 희생자들로 다시 가득 채워졌습니다. 결국 그의 자비는 통치의 원칙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로써 두 형제가 아슬아슬하게 공유하던 제국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피로 지어졌고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에는 단 한 명의 주인, 단 한 명의 폭군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카시우스 디오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형제를 죽이고 차지한 권력은 어떤 황제를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런 황제를 용납한 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이 형제 사례가 앞으로 로마 역사에 얼마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될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우스 디오가 들려주는 로마 이야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카라칼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황제 안토니누스의 통치 시대를 들여다볼 텐데요.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폭력과 광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카라칼라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모든 것을 규정해버린, 그리고 그를 돌이킬 수 없는 편집증과 피의 길로 몰아넣은 끔찍한 범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실 카라칼라는 혼자 황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남동생 게타와 함께 제국을 다스려야 했죠. 하지만 이 두 형제의 공동 통치는 뭐랄까 처음부터 시한폭탄과도 같았어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숨겨진 야망 때문에 파멸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카라칼라가 아주 교묘한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화해를 주선하는 척 두 아들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불러들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동생 게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돌변합니다. 카라칼라가 미리 매수해둔 백인 대장들이 들이닥쳤고 위협을 느낀 게타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절규했죠.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죽어가요. 하지만 비명은 칼날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디오의 기록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던 바로 그 자궁으로 아들의 죽음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22살 아들이 눈앞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했는데도 어머니 율리아는 단 한순간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행운이라도 얻은 것처럼 웃고 기뻐해야만 했죠.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감시당하면서 말입니다. 동생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카라칼라는 곧장 다음 행동에 나섭니다. 제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 바로 군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죠. 그는 곧장 친위대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동생의 음모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아주 영리하게 그들의 욕망을 파고들었습니다. 엄청난 약속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자신은 너희와 같은 군인일 뿐이라며 오직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던지죠. 모든 국고는 너희의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군대의 충성을 사버린 겁니다. 자, 이제 군대의 충성을 돈으로 샀으니 카라칼라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제국은 오직 두 가지, 시민들에게서 쥐어짠 황금과 그들을 억누르는 공포로 유지되는 군사 독재 체제였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말과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그는 원로원과 세상에는 아주 관대한 척했습니다. 모든 망명자들을 사면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건 잠시 감옥섬을 비우기 위한 쇼에 불과했어요. 그 빈자리는 곧 동생 게타를 지지했던 혹은 지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야말로 공포 정치의 시작이었죠. 그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단 하나, 군대만 있었습니다. 국고가 바닥날 정도로 군인들에게 돈을 퍼붓자 보다 못한 어머니 율리아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카라칼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칼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섬뜩한 위협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운 내시오 어머니. 우리에게 이 칼이 있는 한 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오. 이 한마디에 그의 통치 철학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의 부는 오직 군대를 위한 것이고 그 돈은 필요하다면 칼로 시민들에게서 빼앗으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말 그대로 제국 전체를 쥐어짜는 거였죠.
온갖 종류의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화폐 가치까지 조작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는 순은과 순금으로 만든 돈을 주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유통되는 돈은 은이나 금을 얇게 씌운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국 경제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약탈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라칼라의 폭정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의 탐욕이나 잔인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주 기이한 망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는 스스로를 알렉산더 대왕의 환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게 그냥 알렉산더 대왕을 좀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완벽한 빙의에 가까웠죠. 알렉산더가 썼다는 무기를 구해다 썼고 마케도니아인들로만 구성된 알렉산더 팔랑크스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원로원에 편지를 보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 몸을 빌려 다시 지상에 내려왔다고 공표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독살했다는 오래된 소문 때문에 그의 모든 책을 불태워버리려고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완전한 망상이죠. 카라칼라는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군인인 척, 가장 싼 음식만 먹는다고 말하고 다녔지만요. 실제로는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육해공에 온갖 쥔귀한 것들을 다 갖다 바쳐야 했다고 할 정도로 극도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또 머리는 굉장히 비상했다고 하는데 정작 배움이나 지식은 경멸했고 자기 주변에는 아첨꾼이나 마술사 같은 사람들만 두었습니다. 이 황제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정점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국의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풍자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황제인 카라칼라를, 특히 그가 동생을 죽인 일을 가지고 조롱하는 노래나 연극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라칼라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음용한 방법을 선택하죠. 불타는 분노를 친절한 미소 뒤에 숨긴 채 도시를 방문하겠다고 알립니다. 이건 정말 계획적인 단계별 학살이었습니다. 먼저 도시의 지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는 그들을 위해 큰 연회를 열어주겠다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연회가 한창일 때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곧바로 군대를 시켜 도시 전체를 돌며 보이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시의 모든 축제를 금지하고 아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카라칼라의 폭정이 막을 내릴 때가 가까워지자 하늘과 땅이 여러 불길한 징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폭력적인 죽음을 예고하는 신호들이었죠. 꿈에서는 죽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타나 네가 동생을 죽였듯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하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한 신전에서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건 다 멀쩡하고 그가 동생 게타를 죽일 때 썼던 칼만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경마장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갈까마귀를 향해 마르티알리우스 만세를 외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카라칼라를 암살한 사람의 이름이었죠. 결국 그의 삶은 이렇게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6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디오는 그를 타라우타스라는 별명으로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가장 추하고 피에 굶주렸던 검투사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별명이죠. 자, 이렇게 타라우타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자신이 이 일을 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카라칼라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을 아주 개인적인 꿈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카라칼라가 죽은 직후 꿈에 그의 아버지인 세베루스 황제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디오여, 이리 가까이 오라.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들은 대로 역사를 기록하라. 이 꿈은 디오가 왜 이 역사를 썼는지 그 스스로가 부여한 사명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이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카라칼라 같은 폭군의 시대를 기억하고 증언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카시우스 디오라는 로마 역사가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 안토니누스라는 공식 이름보다는 카라칼라라는 별명으로 역사에 더 깊이 새겨진 한 황제의 시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
카라칼라와 그의 동생 게타에게 제국을 함께 다스리라는 유언을 남겼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 그의 단독 통치는 로마 제국의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통치 철학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생 게타를 막 살해한 직후였어요. 슬픔에 잠겨 있는 어머니에게 그는 자신의 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 즉 칼은 단순히 무기를 뜻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군대의 힘, 바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과 부의 원천은 민심이나 정의 같은 게 아니라 오직 군사력에서 나온다는 그의 신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에요. 이 순간부터 로마는 법과 전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칼날 위에 서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정책이 결국 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약탈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아주 불길한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 제국을 다스리겠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카라칼라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친동생 게타였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공동 통치는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궁궐마저 반으로 나눴으면서 서로를 암살하려고 했고 제국의 모든 행정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카라칼라에게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을 끝낼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카라칼라는 두 아들의 불화를 누구보다 걱정했던 어머니 율리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화해를 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게타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바로 어머니의 방으로 불러들인 거죠. 이건 단순한 계략을 넘어섭니다.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 신성한 가치 자체를 암살을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그의 잔혹함이 얼마나 개살적이고 비인간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암살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게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카라칼라가 보낸 백인 대장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죠. 아들의 피가 어머니의 옷과 몸을 전부 적셨고 아들을 보호하려던 어머니의 손은 그 과정에서 칼에 베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건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던 그 정신적인 공포였을 겁니다. 율리아 황후에게 비극은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라칼라는 그녀에게서 슬퍼할 권리마저 빼앗아 버렸어요. 아들의 피가 흥건히 묻은 옷을 입은 채로 그녀는 기뻐하고 웃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표정,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감시당했고 그 반응은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국의 가장 존귀한 여성의 인격마저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제국 전체에 각인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직후 카라칼라는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곧장 근위대의 막사로 달려가서 자신이 게타의 음모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인 척 연기했죠. 그리고 군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로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약속을 합니다. 모든 국고는 그대들의 것이다. 이건 단순히 월급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제국의 재정을 통째로 군대의 사유재산처럼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군대의 지지를 확보한 뒤에는 게타를 지지했거나 그를 동정했던 원로원 의원, 기사 계급, 심지어 무고한 시민들까지 약 2만 명을 학살하는 대숙청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망명자를 사면한다는 포고령을 내려서 자비로운 통치자의 가면을 쓰는 것도 잊지 않았죠. 공포와 회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수법이었습니다.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카라칼라의 통치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알렉산드로스의 환생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고 이 망상은 그의 모든 공적, 사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집착은 일상 곳곳에서 아주 기이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유물들을 모아서 직접 사용했고 제국 곳곳에 그의 조각상을 세웠죠. 심지어는 원로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알렉산드로스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깃들어서 제국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를 독살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문을 믿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책들을 불태우려 하고 철학자들의 박해한 일은 그의 망상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알렉산드로스의 본질과 카라칼라의 모방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깊은 간극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함은 혁신적인 전략과 전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 정신 같은 내면의 역량에서 나왔거든요. 반면에 카라칼라의 모방은 오로지 겉모습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는 16,000명의 병사로 마케도니아식 장창부대, 즉 팔랑크스를 만들고 고대의 무기를 지급했지만 그건 알렉산드로스의 살아있는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텅 빈 코스프레에 불과했어요. 그의 모든 행위는 영웅의 부활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 연극, 그리고 군대의 충성심을 오직 돈으로만 사야 유지되는 정권은 제국의 재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인들의 급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황제의 사치와 망상을 채우기 위한 지출은 끝이 없었죠. 로마의 국고는 말 그대로 밑빠진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카라칼라는 가장 손쉽지만 가장 파괴적인 해결책에 손을 댑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은하에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어서 은의 함량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동전을 찍어내서 단기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실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금방 알게 됐고 물건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죠. 즉,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평생 모은 시민들의 저축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제국 경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가짜 돈을 주면서 외국인 용병들에게는 순금과 순운으로 급료를 지불하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재정 약탈은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지출 외에도 제국의 모든 도시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양의 금을 바치도록 강요했죠. 속주에서는 식량과 물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징발했고 부유한 시민들은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는 선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궁전이나 원형 경기장을 짓게 한 뒤 그게 완공되자마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허물어버린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백성을 향한 순수한 악의가 담긴 경제적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이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침묵으로만 견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와 대중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던 경마장에서 한 시민이 절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과거의 영광이나 황제의 헛된 허영심을, 그리고 산 자는 세금에 고통받는 현재의 로마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서 죽은 망령을 숭배하는 것 같은 황제의 정책을 정확히 꿰뚫어둔 아주 날카롭고도 비통한 항의였죠. 카라칼라가 그토록 숭배했던 알렉산드로스. 그의 광적인 집착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건설한 위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영웅에 대한 숭배가 결국 영웅의 유산에 대한 파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날카로운 붕자와 정치적 조롱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카라칼라가 동생을 죽인 것을 두고 그를 오이디푸스에, 그의 어머니 율리아를 이오카스테에 빗대면서 조롱했죠. 이 소식을 들은 카라칼라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만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아주 친근한 태도로 도시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 칼날 같은 복수심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에 도착한 카라칼라는 제일 먼저 도시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팔랑크스 부대를 조직하게 하는 등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시의 지도급 시민들과 명망가들을 모두 교회 한 장소로 초대했죠. 그들은 황제가 베푸는 영광스러운 연회에 참석한다는 기대를 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배신은 갑작스럽고 완전했습니다. 연회를 기다리던 도시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카라칼라는 자신의 군대 전체에 신호를 보내서 도시의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은 며칠 밤낮으로 도시를 헤집고 다니며 눈에 띄는 모든 시민을 학살했고 역사가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거리에는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학살 이후 카라칼라는 도시의 영혼을 파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극장과 공공시설을 모두 폐쇄해서 공동체의 활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벽을 세워서 시민들을 분리하고 감시했죠. 그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건 동생을 죽인 바로 그 칼을 도시의 수호신인 세라피스를 모신 가장 신성한 신전에 바친 행위였습니다. 이건 자신의 가장 끔찍한 죄악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정말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의 책에 따르면 카라칼라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마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과 인간의 세계 모두가 그의 통치에 등을 돌리고 그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고 있었던 셈이죠. 기록된 징조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칼을 든 아버지의 환영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한 예언자로부터 죽음의 날짜를 직접 경고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끼던 애완사자가 갑자기 그를 덮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신전에 바쳤던 바로 그 형제를 살해한 칼만이 의문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폭군의 통치가 곧 끝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단독 통치를 시작한 지 정확히 6년 2개월 2일 만에 모든 예언과 징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서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던 그는 길가에서 잠시 용변을 보던 중에 자신의 근위대장 마크리누스가 사주한 부하의 칼에 찔려서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보면 그의 통치를 한눈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던 안토니누스 왕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즐겨 입던 망토에서 유래한 카라칼라라는 별명, 그리고 마침내는 추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검투사 타라우타스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건 황제의 모든 선전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그의 진짜 본성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피비린 내나는 통치는 결국 짧았습니다. 29세의 나이로 막을 내린 그의 삶은 한 개인이 가진 무제한의 권력이 얼마나 큰 파괴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또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마 역사의 어두운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카라칼라가 사라지자 제국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죽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죠. 모든 국고는 너희의 것이라는 말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군대는 이제 황제를 마음대로 세우고 폐위시키는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가 떨어진 화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죠. 로마는 폭군 한 명을 제거했지만 그가 남긴 군사 독재와 경제 파탄, 그리고 내전의 씨앗은 이후 50년간 수십 명의 황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3세기의 위기라는 더 깊은 혼란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카시우스 디오의 로마사, 그 다음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황제 카라칼라의 암살 사건을 다뤘었죠. 이제 그 황제가 사라진 제국이 마주해야 했던 즉각적인 혼돈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섬뜩한 저주가 하나 있었죠. 바로 카라칼라의 아버지 세베루스 황제가 꿈에 나타나서 아들에게 남긴 아주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악몽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들이 내린 판결이었고 카라칼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징조라고 생각했죠. 이 저주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정치적 현실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세계의 심장부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제국에게는 정말이지 더없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은 군대는 물론이고 원로원 그리고 로마 시민들까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카라칼라가 죽고 나자 사람들은 신들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내려고 애썼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징조들을 통해서 미래를 엿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것들은 하나같이 불안하고 불길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디오가 쓴 책을 보면 황제의 죽음을 둘러싼 기이하고 섬뜩한 징조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한 점술관은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는 문이 닫혔다 하면서 끔찍한 미래를 경고했고요. 마치 제국 전체가 흔들리기라도 하듯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위대한 세라피스 신전이 원인모를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공교롭게도 그 불길 속에서 카라칼라가 자기 동생 게타를 죽였던 바로 그 칼이 녹아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정체불명의 영혼이 나타나서 안토니누스는 죽었고 이제 유피테르가 다스린다고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심지어 전차 경주 경기장에서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조각상이 행렬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하고 직접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군중들이 갑자기 하늘을 나는 갈까마귀 한 마리를 향해서 황제를 암살한 범인 마르티알리우스의 이름을 외친 겁니다. 마치 신들이 직접 범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 같은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온 제국이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있을 때 지상에서는 이 혼란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의 기회를 엿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오펠리우스 마크리누스. 그의 등장은 로마 사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로원 계급 출신이 아니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로마의 권력은 수백 년 동안 원로원이라는 귀족 계급이 거의 독점해 왔거든요. 그들의 혈통과 가문이 곧 통치의 정당성이었는데 이제 그 오랜 전통이 깨져버린 겁니다. 마크리누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원 출신의 무어인이었고 로마 사회의 두 번째 계급인 기사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명성을 쌓은 장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류와 행정 업무로 경력을 쌓아온 관료에 가까웠죠. 그의 등극은 단순히 황제가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나 행정실무 능력이 전통적인 가문과 혈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로마 권력 구조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디오가 묘사하는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막강한 권력자였던 근위대장 플라우티아누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심지어 자기 상사가 숙청당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는 뛰어난 처세술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의 주요 도로 교통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거쳐서 마침내 카라칼라 황제에 의해서 근위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의 경력은 군단이 아니라 로마의 행정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티오의 이 평가는 정말 날카로운데요. 한마디로 시키는 건 정말 잘하는 훌륭한 실무자였지만 황제에게 필요한 제국 전체를 이끌어갈 큰 그림을 그리는 리더감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어진 임무는 누구보다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끌 리더십을 갖췄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마크리누스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황제가 되자마자 추방당했던 사람들을 사면하고 부당한 세금을 없애는 등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선한 의도는 곧 치명적인 판단 착오들 때문에 빛이 바래고 맙니다. 특히 제국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급여를 깎으려고 한 건 정말 최악의 실수였죠. 게다가 상식을 벗어난 인사 임명과 가혹한 숙청은 결국 자기 손으로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크리누스의 정치 감각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드벤투스라는 인물을 임명한 사건인데요. 이 결정 하나가 그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이 아드벤투스라는 사람의 경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첩보원으로 시작해서 편지 배달부를 거쳐 간신히 하급 관리가 된 인물이었어요.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크리누스는 이런 인물을 로마 최고의 영예직인 집정관 그리고 수도 로마의 시장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건 로마의 지배층에게 마크리누스가 얼마나 현실 감각 없는 황제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아드벤투스는 병사들 앞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황제 자리가 원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거죠. 디오는 이 발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들렸는지 기록하면서 이런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마크리누스의 평판에 얼마나 큰 흠집이 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마크리누스가 로마에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의 무대는 제국의 동쪽 끝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는 마크리누스가 쫓아냈던 옛 세베루스 왕조의 남은 세력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베루스 왕조를 이끌었던 강력한 여성들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비록 추방당한 몸이었지만 새로운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만한 부와 인맥, 그리고 엄청난 야망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 계획의 중심에는 전 황후의 언니이자 세베루스 가문의 실질적인 어른이었던 율리아 마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두 딸 소아이미아스와 마마이아는 마크리누스에 의해서 고향인 에메사로 쫓겨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수를 계획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이사는 자기 가문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려놓으려는 거대한 음모의 설계자였던 거죠. 마이러사의 계획에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의 충성심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이었고, 두 번째는 반란의 얼굴이 되어줄 완벽한 후보자, 바로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리아 마이사가 얼마나 뛰어난 정치공학자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반란의 중심 인물인 손자 아비투스를 내세워서 아주 교묘한 정치적 신화를 만들어내는데요. 말 그대로 황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훗날 엘라가발루스 황제로 알려지게 될 이 소녀는 당시 에메사 지역의 태양신을 모시는 대사제였습니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굉장히 잘생겼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모습은 불만에 가득 차 있던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리아 마이사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먼저 에메사의 막대한 재산을 옮겨와서 작전의 기반을 닦았죠. 그리고 잘생긴 손자의 카리스마를 반란의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아비투시가 군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라칼라 황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이 카라칼라의 아들을 자주 볼 수 있도록 유도했고, 마침내는 막대한 돈으로 군대를 매수해서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5월 16일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모는 공개적인 반란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아비투스는 밤을 틈타서 비밀리에 군 주둔지로 들어갔습니다. 반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밤 아비투스는 황제로 선포되었고, 다음 날 마크리누스가 보낸 장관 율리아누스가 반란군을 진압하러 왔지만 그의 군대마저 아비투스의 모습과 마이사가 뿌린 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율리아누스는 부하들에게 버림받고 처형당했죠. 마크리누스의 초기 대응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고, 반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안티오키아에 있던 마크리누스는 이 소식을 듣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대응은 너무나 나약하고 절망적이었죠. 그는 갑자기 연회를 열어서 자기 어린 아들을 공동 황제로 선포하는 정치적인 쇼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에메사에서 점점 커져가는 실질적인 위협에 비하면 이건 그저 공허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연회장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란군 병사 한 명이 마크리누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죽은 율리아누스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꾸러미를 들고 와서는 이게 바로 반란의 주모자인 거짓 안토니누스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꾸러미가 열렸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아비투스가 아니라 마크리누스 자신의 부하였던 율리아누스의 머리였습니다. 이 끔찍한 심리전 앞에서 마크리누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연회장에서 도망쳐버렸고, 이 공개적인 굴욕과 공포의 순간은 황제로서 그의 권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크리누스라는 황제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부터 그의 비겁한 도주,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되는 최후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마크리누스의 군대와 아비투스의 군대는 마침내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마크리누스의 정예부대인 근위대는 정말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싸웠어요.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지휘관 마크리누스 자신에게는 황제의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디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마크리누스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의 상징인 자색 예복을 벗어던지고 말 그대로 혼자 살기 위해 전장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비겁한 행동 하나가 그에게서 제국을 앗아간 셈이죠. 황제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의 싸울 의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6월 8일 전투에서 도망친 후에 그는 전령으로 위장해서 어떻게든 로마까지 가려고 했지만 결국 칼케돈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안티오키아로 끌려가던 중에 아들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해서 달리는 마차에서 뛰어내렸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결국 처형당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도주와 체포, 그리고 비참한 죽음까지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치세는 고작 14개월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수도 로마의 땅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른 로마 군대에 의해 쫓겨난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황제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그의 통치는 제국의 역사에서 그저 짧고 불행한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마크리누스는 운명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역할을 떠맡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은 그의 불안감과 연이은 판단착오가 불러온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을까요? 카시우스 디오가 전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리더십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시우스 디오가 남긴 이 책을 통해 로마 역사의 한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안토니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그야말로 피와 광기로 얼룩졌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이건 한 황제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도 아닌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품속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죠. 바로 황제 게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비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끔찍한 공포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서기 2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카라칼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안토니누스가 자신의 동생을 직접 살해한 거죠. 이건 그냥 권력 다툼에서 벌어진 비극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라는 가장 신성하고 안전한 공간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그는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신에게는 넘지 못할 선이나 금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섬뜩한 선포였죠. 아우구스타, 즉 황후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율리아. 그녀는 22살의 젊은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죠. 그녀의 모든 표정,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감시당했으니까요. 이건 안토니누스의 통치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감정까지 지배하려는 완벽한 공포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안토니누스가 달려간 곳은 원로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대 막사였죠. 그는 마치 자신이 동생의 음모에 희생될 뻔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 외쳤죠. 너희들이 나의 구원자이며 이제부터 막대한 부를 함께 누릴 동업자라고요. 이 끔찍한 살인을 권력을 잡는 기회로 즉시 전환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의 냉혹한 계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말 파격적인 약속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군인이다. 모든 국고는 너희의 것이다. 이건 로마의 전통적인 권력 기반인 원로원이나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군대의 충성심에만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죠. 그의 통치는 이제 군대에 의한 그리고 오직 군대만을 위한 군사정권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모든 국고는 너희의 것이라니 이런 엄청난 약속을 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국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토니누스는 제국 전체를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가 동원한 방법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결국 국고가 바닥나자 그의 어머니 율리아가 국정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어떤 돈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러자 안토니누스가 보여준 건 다름 아닌 허리에 찬 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머니, 이 칼만 있으면 돈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안토니누스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 경제, 민심,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부의 원천은 오직 폭력, 즉
칼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칼은 이제 제국의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냈고 도시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를 강요했습니다. 경기장이나 숙소를 지으라고 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유력 가문들의 재산을 빼앗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없애버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대관식 자금이라는 것도 사실 축하금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제국의 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군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로마 시민들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경마장에 모인 시민들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묻기 위해 산 자를 파괴하고 있다. 여기서 죽은 자란 황제가 사치스럽게 벌이는 장례식이나 검투 경기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자는 바로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제국의 자원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군대와 황제의 유흥을 위해 낭비되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누스를 단순히 돈에 굶주린 잔인한 폭군으로만 보면 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훨씬 더 기이하고 위험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수백 년 전의 영웅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알렉산드로스를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알렉산드로스가 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썼다는 무기를 구해와서 사용하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고대 마케도니아식 군대 팔랑크스를 1만 6천 명이나 조직하기도 했죠. 이건 군사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자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죽였다고 믿으며 그들을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자신의 정통성 부족을 위대한 정복자의 후광으로 덮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집착은 망상의 영역으로까지 들어섭니다. 그는 스스로를 동방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면서 원로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혼이 더 긴 삶을 누리기 위해 바로 자신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영웅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가 그 영웅의 환생이라고 믿고 선포하기에 이른 거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안토니누스가 자신의 다양한 혈통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강문화권이 가진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들만 모아놓은 인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한 비전이나 포용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복력과 잔인함만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황제의 거대한 망상과 역사가의 냉철한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이 뒤틀린 집착은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그토록 숭배하던 영웅이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향한 끔찍한 폭력으로 말이죠. 숭배가 어떻게 파괴로 이어지는지 그 가장 끔찍한 사례가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치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숨기고 아주 보고 싶었다는 듯이 도시에 들어갔죠. 도시의 지도자들을 환대하며 연회를 열어주는 척 유인한 뒤 그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도시 전체에 풀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학살을 명령했죠. 이건 단순히 분노에 찬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자부심과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테러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광기와 잔혹함의 정점을 찍는 행동을 합니다. 동생 게타를 죽일 때 썼던 바로 그 칼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라피스 신전에 바친 겁니다. 이보다 더한 신성 모독이 있을까요? 형제를 살해한 흉기를 신에게 바친다는 건 자신의 죄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폭정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의 잔혹함이 극에 달하자 제국의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의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은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나 네가 내 동생을 죽였듯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가 하면 점쟁이는 희생제물의 간문이 닫혔다는 불길한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세라피스 신전에서는 큰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바쳤던 동생을 죽인 그 칼만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경마장에서는 군중들이 까마귀를 보고는 무의식적으로 마르티알리우스 만세를 외쳤는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훗날 그를 죽이는 암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그의 죽음이 필연적인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스스로를 알렉산드로스의 환생이라고 부르며 신처럼 군림하려 했던 만자. 하지만 그의 최후는 전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장엄한 전투 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순간, 행군 중에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행렬을 멈춘 그 무방비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전에 군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외쳤던 그 이름의 병사, 마르티알리우스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6년간 피로 물들었던 그의 통치는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군인의 칼에 의해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불길한 징조는 현실이 되었고 칼로 세운 그의 시대는 결국 칼로써 끝이 난 겁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역사는 그를 세계의 다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황제의 공식 칭호인 안토니누스, 그가 즐겨 입던 갈리아식 외투에서 유래한 별명인 카라칼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를 경멸하며 불렀던 아주 추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검투사의 이름 타라우타스. 한 사람에게 붙은 이 세 개의 이름은 마치 그의 삶을 세계의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적인 지위, 그가 또며낸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한 잔혹한 본질을 각각 보여주죠. 카시우스 디오가 기록한 안토니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폭력과 공포에만 의지해서 세워진 정권은 결국 그 창조자 자신마저 삼켜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안토니누스는 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그 칼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폭력에 기댄 권력의 끝이 과연 다른 모습일 수 있었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자, 이제 카시우스 디오의 책을 통해 또 한 명의 황제를 만나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안토니누스였지만 아마 여러분은 카라칼라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의 통치는요, 그 시작부터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은 그의 남은 생애 내내 결코 지워지지 않았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죽어가요. 이건 무슨 전쟁터에서 외친 말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게타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서 내뱉은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바로 이 절규가 그의 형이었던 카라칼라의 단독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형제, 카라칼라와 게타는요, 아버지 septimius 세베루스의 유언에 따라서 제국을 함께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절대 권력이라는 게 정말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이 둘의 공동 통치는 처음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달까요? 결국 이 형제 간의 갈등은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나겠다 싶었을 때 형 카라칼라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죠. 그는 어머니 율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득해요. 어머니, 저희 영제가 화해할 수 있게 자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장소를 어디를 제안했냐면 바로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바로 그곳으로 동생을 불러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게타. 그런데 갑자기 카라칼라가 매수한 백인 대장들이 들이닥칩니다. 게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목이랑 가슴에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디오의 기록을 보면 어머니 율리아는 아들의 피로 온몸이 뒤덮였고 그 와중에 손까지 다쳤다고 해요. 22살하고도 9달 된 아들이 눈앞에서 그것도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걸 본 거죠. 이 장면은 그냥 암살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신성한 공간, 어머니의 품을 더럽힌 배신이고 신성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율리아의 몸은 아들의 마지막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죽음의 재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율리아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카라칼라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눈물 한 방울, 슬픈 표정 하나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웃어야만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모든 표정, 모든 몸짓을 감시당하면서요. 율리아는 아들 장례식의 관객이면서 동시에 슬픔을 숨겨야 하는 배우가 된 셈이죠. 이건 한 개인의 감정까지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본격적인 폭정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일한 경쟁자였던 동생을 자기 손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럼 카라칼라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권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굳혀야죠. 그런데 그가 보기에 로마의 원로원이나 시민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황제의 권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딱 하나, 바로 군대였습니다. 동생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카라칼라는 곧장 친위대 막사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동료 병사들이여,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혜택을 줄 기회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동생 게타의 음모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라고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하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이제 피 묻은 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나는 너희들 중 한 사람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 제국의 모든 국고는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국가의 재산이 더 이상 로마 시민 전체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군인들만을 위한 사금고가 되겠다는 뜻이니까요. 황제가 아니라 동료 병사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면 제국의 모든 부를 주겠다. 이런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군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나자 로마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진 거죠. 이건 단순히 게타를 따르던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게타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려는 시도, 이른바 기록 말살형이었습니다. 디오의 책에 따르면 희생자가 무려 2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요. 그냥 게타에게 편지를 보냈거나 선물을 줬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타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다 녹여버렸고 그의 조각상을 바치던 돌까지 부숴버렸다고 하니 정말 로마 전체가 서로를 의심하고 고발하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피와 돈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카라칼라. 그의 통치는 이제부터 좀 아주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더 이상 로마의 황제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그냥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험한 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알렉산더에게 집착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마케도니아인 1만 6천 명을 모아서 고대식 팔랑크스 부대를 만들고 이름도 알렉산더의 팔랑크스라고 붙였어요. 그 병사들에게는 옛날 방식 그대로 소가죽 투구에 리넨 흉각, 긴 창 같은 걸 들게 했고요. 심지어 자기는 알렉산더가 직접 썼던 무기랑 술잔을 쓴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죽게 만들었다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자들을 엄청나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 원로원에 편지를 보내서 알렉산더가 내 몸을 통해 환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로마 황제라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망상은 계속됩니다. 스스로를 동방의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고요. 알렉산더를 넘어서서 동방을 정복했다는 신 디오니소스를 흉내내겠다면서 원정 갈 때 코끼리 떼를 우르르 몰고 다니는 그런 기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망상을 실현하는 연극을 벌이고 또 군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네, 결국 그 모든 비용은 제국 전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모든 계층의 주머니를 쥐어짜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폭군은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마련했을까요?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자기 망상도 실현해야 하는데 말이죠. 카시우스 디오는 그가 어떻게 백성들의 재산을 거덜냈는지 그 방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정말 다양하고 악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들에게 왕관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삥을 뜯었어요. 일종의 선물을 강요한 거죠. 또 보상도 없이 식량을 마구 빼앗아갔고 세금은 계속해서 무겁게 올렸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그냥 몰수해버렸고요. 특히 심각했던 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동전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여서 질 나쁜 돈을 마구 찍어낸 거죠.
이건 국가가 나서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고 제국 경제는 신뢰를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목적은 단 하나, 제국의 모든 부를 자기 손, 정확히는 군대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이 화폐 정책입니다. 외국 상인이나 사절단에게 줄 때는 로마의 체변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순금주화를 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 로마 시민들에게 유통시키는 돈은 어땠을까요? 납에다가 은을 얇게 도금하거나 청동에 금을 살짝 입힌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는 짝퉁 돈이었습니다. 정말 노골적인 사기죠. 제국을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나눈 거예요. 밖으로는 체면을 차리고 안으로는 자기 시민들을 철저하게 착취하는, 이게 바로 카라칼라식 경제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 율리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간 나라가 망하겠다고 걱정하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라칼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허리에 찬 자기 칼을 착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검이 있는 한 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 이 한마디에 그의 통치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경제, 민심,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군사력, 즉 폭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에게는 이 검 한 자루가 바로 제국의 금고였던 셈입니다. 카라칼라의 이런 편집증적인 성격과 잔인함이 그야말로 최악의 형태로 터져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해의 위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일이죠. 옛날부터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권력자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설프게 알렉산더 대왕 흉내나 내는 황제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었죠. 자신을 조롱하는 소문이 퍼졌다는 걸 들은 카라칼라는 당연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아주 깊숙이 숨긴 채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이 위대한 도시를 방문하고 싶었다는 듯, 시민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는 듯 아주 다정한 표정으로 연기를 합니다. 평화와 존중이라는 가면을 쓰고 도시로 들어선 거죠. 도시의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성한 상징물까지 들고 나와 황제를 환영했습니다. 카라칼라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연회에 초대해요. 하지만 이 환영 연회는 사실 죽음으로 향하는 덫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초대받은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는 이어서 자신의 전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요. 그날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말 그대로 피가 강처럼 흘렀고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역사가인 디오조차 희생자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뒤에 카라칼라가 한 행동은 더욱더 귀괴합니다. 그는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세라피스의 신전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기 동생 게타를 찔러 죽였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정말 신과 인간 모두를 향한 조롱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끔찍한 범죄를 신성한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완전히 뒤틀린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피와 공포로 세워진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디오의 책을 보면 카라칼라의 마지막은 그냥 단순한 암살 음모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끝을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듯 제국 곳곳에서 아주 불길하고 기이한 징조들이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오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비극처럼 이 징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티오키아에서는 죽은 아버지 세베루스의 환영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네가 네 동생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궁전에서는 그가 레이피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며 아끼던 애완사자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세라피스 신전에서는 불이 났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타고 신기하게도 그가 동생을 죽일 때 썼던 그 칼만 불타 없어졌다고 해요. 가장 기이한 건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마대회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웬 깔까마귀 한 마리를 보고는 다 같이 마르티알리우스 만세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르티알리우스, 이건 바로 훗날 그를 죽이게 될 암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이런 기이한 징조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카라칼라를 제거하려는 암살 음모는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민 건 친위대 사령관이었던 마크리누스였고 그가 실행자로 선택한 인물은 카라칼라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마르티알리우스라는 이름의 병사였습니다. 이제 운명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에데사에서 카리에라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카라칼라는 마르티알리우스의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나이 불과 29, 황제가 된 지 6년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검으로 권력을 잡고 검이 곧 돈이라고 믿었던 황제가 결국 한 병사의 검에 허무하게 쓰러진 겁니다. 그 많던 징조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대로 말이죠.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후세 사람들은 이 황제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공식 이름이었던 안토니누스로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살았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두 개의 별명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카라칼라입니다. 이건 그가 즐겨 입던 갈리아 지방의 두건 달린 망토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의 겉모습을 상징하는 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은 타라우타스입니다. 이건 당시에 아주 악명 높았던 작고 못생겼지만 잔인하기 짝이 없었던 어떤 검투사의 이름이었어요. 카라칼라의 폭력적인 내면이 그 검투사와 똑같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결국 역사는 그를 황제 안토니누스가 아니라 이상한 망토를 입은 잔혹한 검투사 카라칼라와 타라우타스로 기억하기로 한 거죠. 이 별명들은 그의 권력을 기리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성에 대한 역사의 냉정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라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디오가 책에 남긴 아주 흥미로운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가 꾼 꿈 이야기인데요. 꿈에 죽은 세베루스 황제, 그러니까 카라칼라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디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여, 이리 가까이 오너라. 와서 내 아들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역사로 남겨라. 죽은 황제가 역사가의 꿈에 나타나 아들의 악행을 기록하라고 명령하는 이 장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이건 그냥 있었던 사실들을 건조하게 나열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해석, 심지어는 이런 꿈과 불길한 징조들까지 모두 엮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서사일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역사의 엘라가발루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황제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가 로마에 남긴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렬했죠. 이번 이야기는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생생하게 따라가 봅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가 남긴 바로 이 문장은 엘라가발루스의 통치기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외국의 풍습들이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리 잡았다는 거죠. 디오는 이 시기를 단순히 한 명의 특이한 황제가 다스렸던 때가 아니라 로마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던 거대한 변화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젊은이의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원래 이름은 아비투스, 시리아의 에메사라는 도시에서 신을 섬기던 한 소년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등장은 로마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의 권력 장악은 정말 신속하고 또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건 바로 그의 할머니 율리아 마에사였죠. 그녀는 당시 황제였던 마크리누스에 대한 병사들의 불만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손자가 암살당했던 인기 황제 타라칼라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세베루스 왕조에 대한 병사들의 향수와 충성심을 교묘하게 자극한 거죠. 이 영리한 거짓말 하나가 군단 전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그는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거죠. 시리아 총독이었던 파비우스 아그리피누스를 비롯해서 자신의 정통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잠재적 경쟁자들을 한 명씩 아주 신속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 초기의 무자비한 숙청은 앞으로 그의 통치가 얼마나 혹독할지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숙청보다 로마인들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건 바로 그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라는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그들의 신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라가발루스라는 이방신의 대사제였고 그 신과 기묘하기 짝이 없는 의식들을 로마의 중심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로마의 모든 신들을 관장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국가의 종교적 수호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엘라가발루스처럼 특정 외국 신의 사제임을 공언하면서 그 신을 로마의 모든 신들 위에 올려놓으려는 황제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둘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로마의 신전, 즉 판테온에 새로운 신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신, 유피테르를 자신이 섬기는 신의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이 믿어온 우주의 질서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결코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계산된 공개 전시였죠. 당연히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은 깊은 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신성한 전통이 눈앞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로마의 지혜와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 팔라스 아테나를 이방신과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계획은 신성 모독의 극치로 여겨졌습니다.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개인적인 행실은 로마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법적 금기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에서 베스타 여사제의 신성함이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을 욕보이는 행위는 최고 수준의 신성 모독으로 간주됐고 국가 전체에 신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는 끔찍한 범죄로 믿어졌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국가의 순결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노골적인 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죄를 저지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법과 종교에 의해 평생 순결을 서약한 존재, 국가의 신부와도 같은 여성을 강제로 아내로 삼음으로써 그는 로마 전체를 향해 공개적으로 신성 모독을 저지른 겁니다. 로마 시민들의 눈에 이 결혼은 국가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쳤을 겁니다. 이것이 그가 내세운 변명이었습니다. 나와 그녀 사이에서 신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로마인들의 귀에 어떤 신성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미치광의 헛소리로 들렸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황제와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이 패여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죠. 카시우스 디오가 기록한 책 속의 황궁은 더 이상 국가 통치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황제의 충격적이고 퇴폐적인 생활 방식을 위한 거대한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적인 성역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스스로 여성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노예 신분인 남성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았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남성성, 즉 비루투스는 힘, 용기, 책임감을 의미하는 최고의 덕목이자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핵심 자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라가발루스는 이 모든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로마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디오는 이것들이 그저 떠도는 헛소문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벌인 명백한 행동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황궁은 공공연한 외설의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제국의 존엄함이 깃들어 있어야 할 곳이 이제는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연애는 결코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늘 공개적인 구경거리였죠. 그는 자신의 연인들에게 권력과 지위를 보상으로 줌으로써 황실의 위엄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실력이나 공로가 아닌 황제의 개인적인 총애가 공적인 지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능력과 공로를 중시했던 로마의 오랜 전통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로마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세워진 통치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권력의 자리에 앉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그의 제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등장을 설계했던 할머니 마에사가 이제 그의 몰락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왕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자를 버리고 더 전통적이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후계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녀의 정치적 계산은 이토록 냉정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통치 기간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군인들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군대 진영 안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마지막 모습은 상자 속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었던 원로원 의원이자 역사가인 카시오스 디오는 이 혼란스러웠던 통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불과 3년 남짓한 기간,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로마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 즉 원로원과 민중,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대까지 모두 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로마에 짧지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디오에게 이것은 단순히 나쁜 황제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부에서 침입한 부패한 바이러스가 로마라는 국가를 일시적으로 압도한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기록은 엘라가발루스를 로마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나타난 이물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그의 집권이 과연 한 개인의 일탈만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어쩌면 그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로마의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처럼 기이한 인물이 잠시나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틈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로마 제국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요, 로마 공화국이 처음 세워질 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덕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깊이 파고들죠. 그 속에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도덕적 시험의 순간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제 막 세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버지가 사기 아들들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공화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엔 한 명의 폭군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왕이었던 오만한 타르퀴뉴스. 바로 그의 잔혹한 통치가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불씨가 되었거든요. 타르퀴니우스는 그냥 좀 거만한 왕,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책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있는데 시민들을 로마의 심장부인 포rum 광장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아 놓고 때려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정말 끔찍하죠? 그의 폭정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았고 로마 전체가 그를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들이 술자리에서 누구 아내가 제일 현명하고 정숙한가? 이런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거예요. 이 술김의 한 내기가 이들을 로마로 달려가게 만들었고 거기서 뭘 봤냐면 밤 늦게까지 홀로 앉아 부지런히 양털을 잡고 있던 단 한 명의 여인, 바로 루크레티아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완벽한 모습이 왕의 아들인 섹스투스의 아주 비뚤어진 욕망에 불을 지피고 맙니다. 섹스투스가 원했던 건 단순히 루크레티아의 미모가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망가뜨리고 싶었던 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녀의 완벽한 덕성,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존경받는 가치를 짓밟고 싶은 그 추악한 욕망이 결국 왕정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섹스투스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자신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루크레티아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바로 그 비극적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브루투스가 피 묻은 칼을 높이 들고 타르퀴니우스 가문을 로마에서 몰아내겠다고 맹세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공화국의 첫 번째 영웅 루큐스 유니어스 브루투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는 로마의 자유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줬지만요. 그 대가로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좀 의외죠. 그는 타르퀴니우스의 폭정 아래서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분별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폭군의 의심을 사서 재고 대상 1순위가 되니까요.
이건 그의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드디어 로마는 왕을 쫓아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저 멀리 국경밖에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아주 조용히 싹트고 있었어요. 예전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누렸던 특권과 방탕한 생활을 그리워하던 일부 젊은 귀족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타르키니우스 가문을 다시 권력의 자리에 앉히려고 비밀리에 영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영모의 중심에 바로 공화국을 세운 브루투스의 두 아들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브루투스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로마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말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피를 다는 내 가족일까요? 아니면 내가 목숨 걸고 세운 국가와 그 법일까요? 브루투스는 이 잔인한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첫 최고 지도자, 집정관이 된 브루투스는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공화국을 배신한 자기 두 아들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요. 그 처형이 끝날 때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개인적인 슬픔이나 아버지로서의 정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앞세운 거죠. 이 행동은 이후 로마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최고의 본보기로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내부의 반역을 다스린 공화국에 곧바로 외부에서 거대한 위협이 닥쳐옵니다. 쫓겨났던 타르퀴니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이웃 강대국이었던 에트루리아의 왕 라르스 포르세나를 설득해서 대군을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온 겁니다. 로마로 들어오는 단 하나의 길목이었던 다리 위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단 한 명의 영웅이 도시 전체를 구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애꾸눈의 용사 호라티우스 코클레스. 그는 수없이 몰려오는 적의 대군을 홀로 막아서면서 등 뒤에 동료들에게 소리칩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어서 이 다리를 무너뜨리라고요. 그의 이 엄청난 용기와 희생 덕분에 로마는 간신히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가 군대 전체를 막아섰다면 이번엔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가 적의 왕을 직접 위협합니다. 무키우스라는 젊은 로마인이 포르세나 왕을 암살하려고 적진에 몰래 숨어들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왕 옆에 있던 서기관을 죽이고 말죠. 결국 붙잡힌 그는 고문을 당하기도 전에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오른손을 활발 타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상상도 못할 광경에 놀란 포르세나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는데 이때 무키우스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당신이 로마인이 된다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우정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로마인의 정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기처럼 왕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젊은이가 300명이나 더 대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포르세나는 정말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포위 공격을 포기하고 군대를 물리죠.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식 무기나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민들의 절대 꺾이지 않는 정신력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큰 위협을 물리친 로마는 이제 다시 한번 내부의 갈등으로 시끄러워집니다. 바로 부유한 지배계급인 귀족과 빚 때문에 고통받는 평범한 시민, 즉 평민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평민들은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노예가 될 판이었어요. 귀족들은 빚을 조금도 깎아주지 않았고요. 결국 분노한 평민들이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도시를 통째로 버리고 다 같이 떠나버린 거죠. 이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현명한 귀족이 사람들에게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배와 신체 기관들 이야기인데요. 팔다리가 놀고 먹기만 하는 배가 얄미워서 파업을 했더니 결국 온 몸이 같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이야기는 귀족과 평민 모두가 국가라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뿌리 깊은 계급 갈등은요, 로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코리올라누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의 지독한 오만함이 결국 자기 자신과 조국 로마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코리올라누스는 평민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결국 이게 원인이 돼서 정치적 갈등 끝에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는 앙심을 품고 로마의 적이었던 나라와 손을 잡고 그 군대를 이끌고 자기 조국을 공격하는 최악의 반역을 저지르죠. 그 불타는 복수심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오직 눈물로 애원하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이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올라누스처럼 똑같이 조국에게 억울하게 버림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밀루스. 이 책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 로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웅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코리올라누스는 개인적인 자존심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조국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카밀루스는 개인적인 억울함과 원한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먼저 생각했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너무나 다른 선택이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카밀루스의 고결함은 적들마저 감동시킬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전쟁 중에 적국의 한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그 도시 귀족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삼아서 카밀루스에게 데려옵니다. 항복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카밀루스는 로마인은 비겁한 속임수가 아니라 용맹함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운다 면서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요. 그리고는 그 배신자를 묶어서 아이들 손에 채찍을 쥐어주고 직접 벌을 주면서 도시로 돌려보내게 하죠. 이 행동에 크게 감동한 적들은 결국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영웅조차도 정치적인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를 떠나면서 카밀루스는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맹세했다고 해요. 언젠가 이 도시가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카밀루스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야만족, 갈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로마라는 도시가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망명생활을 하던 카밀루스는 이 소식을 듣고 로마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로마 원로원에서 그를 합법적인 독재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금 도시가 불타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보다 로마의 법과 질서를 먼저 존중했던 겁니다. 마침내 합법적인 지휘권을 부여받은 카밀루스는 로마로 돌아와 갈리아인들을 모두 몰아내고 잿더미가 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는 훗날 로마의 두 번째 건국자라는 아주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로마가 꿈꾸던 완벽한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한 개인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은 고대 로마인들이 그 답을 국가에 대한 헌신에서 찾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카시우스 디오가 기록한 로마의 장대한 역사 속에는 정말 수많은 황제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인물의 통치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충격적이고 기이한 시기로 손꼽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그 파격적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주인은 이름이 아비투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짜 안토니누스라는 뜻의 프세우드 안토니누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결국 역사는 그를 자신이 섬기던 신의 이름 엘라가발루스로 기억하게 되죠. 고작 14살의 소년, 그것도 장군이 아닌 외래신을 섬기는 사제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는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시간을 되돌려 봐야 합니다. 역사가 디오가 남긴 책을 따라서 그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시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 격동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그의 황제 계승권은 하나의 거대한 허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그의 할머니
율리아 마이사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녀는 정말 대단한 야심가이자 뛰어난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전 황제 카라칼라를 얼마나 숭배에 가깝게 따랐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죠. 병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손자가 바로 그 카라칼라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 안토니누스, 즉 프세우드 안토니누스라는 별명은 바로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평생 그를 따라다닌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디에오의 기록을 보면 그는 최고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아주 냉혹한 숙청을 시작합니다. 제국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의 시대는 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리아 총독이었던 네스토르가 암살당했고 곧이어 다른 총독 아그리피누스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황제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책사 가니스마저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아주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가니스가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카시오스 디오는 전혀 다른 아주 의미심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니스가 죽은 진짜 이유는 어린 황제에게 좀 더 절제하고 신중한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좀 더 로마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추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니스는 황제가 된 소년이 로마의 가치에 맞는 통치자가 되길 바랐지만 어린 황제는 이걸 자신에 대한 간섭이자 통제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 사건은 자신의 쾌락과 충동을 억제하려는 그 어떤 조언이나 통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소년 황제의 섬뜩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치적인 숙청이나 권력 다툼은 사실 이 황제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일들 중에서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로마의 전통과 정신, 그 심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종교혁명이었습니다. 이 어린 황제에게 최우선 과제는 로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대사제로 섬기던 시리아의 신 엘라가발루스를 로마 제국 전체의 최고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의 신앙심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이 신의 이름에서 따와 스스로를 엘라가발루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좋든 싫든 로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디오의 책을 보면 그의 행동이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로마의 종교적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작업이었어요. 그는 먼저 시리아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검은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로마 건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팔라티누스 언덕에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 안치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 최고의 신인 유피테르마저도 자신의 신 엘라가발루스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로마인들의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는 스스로 대사제가 되어 기이하고 낯선 의식들을 거행했고 심지어 할례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등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율법까지 따랐습니다. 또 화려한 시리아 사제 복장을 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 로마 귀족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 모든 건 명백한 신성 모독이자 로마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격변의 정점을 찍기 위해 황제는 이제 자신의 신을 위한 결혼을 주선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처음에는 로마의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팔라스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금방 파기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제국의 오랜 숙적이었던 카르타고의 강력한 여신 우라니아를 로마로 데려와 자신의 신과 결혼시킨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들을 짝지어주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 심지어 정복지의 강력한 신들마저도 자신의 신 아래에 종속시키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 종교적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이처럼 종교적인 광신도 같은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디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가 지도자에게 기대했던 모든 기준과 품위를 철저하게 위반하는 그의 개인적인 행동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오의 책은 로마 황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전통적인 덕목들과 엘라가발루스의 실제 행동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로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그라비타스, 즉 진중함과 위엄이 있었죠. 하지만 엘라가발루스는 경박하게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기 일쑤였습니다. 또 디그니타스, 즉 위신과 명예가 있었지만 그는 선술집에서 일하거나 심지어 궁전에서 매춘행위를 흉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국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뜻하는 피에타스는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신성모독과 국정방치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삶 자체가 로마가 수백 년간 쌓아올린 모든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그야말로 충동과 변덕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아내였던 귀족 여성 율리아 파울라는 몸에 흠이 있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 사회 전체를 경악시킨 사건은 바로 아퀴리아 세베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 즉 베스탈 버진이었어요. 평생 순결을 서약하고 로마의 성스러운 부를 지키는 존재였죠. 그런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끔찍한 신성 모독에 대한 황제의 변명이었습니다. 나는 대사제이고 그녀는 여사제이니 우리 둘이 결합하면 신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베스타 시녀의 순결 서약을 깨트리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내세워 로마의 모든 법과 전통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겁니다. 디오의 기록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황제가 신성한 황궁을 자신의 과시적인 행동을 위한 무대로 삼았다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궁전 안에 방을 하나 마련해 두고 마치 매춘부처럼 문 앞에 벌거벗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최고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구절은 카리아 출신 노예이자 전차 기수였던 히에로클레스라는 인물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황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히에로클레스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불렀고 스스로를 아내, 여주인, 여왕이라고 칭했습니다. 남성성과 가부장적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 사회의 근간에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디오는 황제가 전통적인 로마 남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여성들처럼 양털로 옷감을 짜고 머리망을 하고 다녔으며 짙은 눈화장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 로마 소년이 성인이 되든 중요한 의식인 첫 면도를 한 것을 기념해서 거대한 축제를 열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여성적으로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수염을 밀었다고 하죠.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로마 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성 역할과 정체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권좌에 올렸던 바로 그 가족들조차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왕좌 뒤에 진정한 실세였던 할머니 율리아 마이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병사들과 원로원 모두에게 미움을 받으며 위험할 정도로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대로 가다간 가문 전체가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손자를 황제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이제는 그 손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율리아 마이사의 계획은 이번에도 정말 치밀하고 교활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엘라가발루스를 설득해서 그의 어린 사촌을 아들이자 후계자로 입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알렉산데르를 로마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장했죠. 엘라가발루스와는 정반대로 전통을 존중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요. 그녀의 의도대로 병사들과 원로원의 충성심은 점차 망신스러운 황제에게서 점잖고 유망해 보이는 사촌 알렉산데르에게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엘라가발루스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챘겠죠.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알렉산데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알렉산데르를 해치려 하자 황제를 지켜야 할 친위대가 오히려 소리를 높여 알렉산데르를 보호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건은 황제가 자신을 지켜야 할 바로 그 병사들에 대한 통제력마저 완전히 상실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디오가 전하는 이 기이한 통치의 마지막 장은 그 시작만큼이나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소년 황제의 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권력 투쟁은 친위대 군영 안에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병사들은 이제 재판관이자 집행인의 역할을 자처했죠. 군영으로 들어간 황제는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자 안에 숨어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분노한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디오의 기록은 이 비극의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든 일탈과 과오를 옆에서 지지하고 방관했던 그의 어머니 소아이미아스 역시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끌어안은 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함께 누렸던 모자는 결국 죽음의 순간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여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된 순간부터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기까지 로마 제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의 통치는 정확히 3년 9개월 4일 만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우리에게 사건의 전말을 아주 상세하게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 너머에 있는 이 기이한 황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잔인한 폭군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바친 광신도의 비극일까요? 어쩌면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한 소년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여전히 역사 속에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요. 권력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 모든 흥망성쇠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 의원이자 역사가였던 카시우스 디오입니다. 그가 남긴 책 디오의 로마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한 시대가 어떻게 끝을 맺는지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하나의 증언과도 같죠. 자, 오늘 우리는 그 기록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한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정말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황제가 오히려 앞장서서 로마가 쌓아올린 모든 전통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문장은요. 당시 로마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문제의 황제에 대한 디오의 증언입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바로 엘라가발루스라는 이름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채 4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짧았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로마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기와 파격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문제의 시작은 그의 이름, 바로 엘라가발루스에서부터였습니다. 이건 로마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원래 시리아에서 사제로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이었죠. 로마에서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모스,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으로서 로마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낯선 외국의 신을 로마 최고의 신 유피테르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를 그 신의 대사제라고 두르면서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인 동방의 종교의식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로마 전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할례를 받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등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로마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은 종교에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순결과 영원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인 베스타 시녀와 결혼하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을 저질렀어요. 베스타 시녀가 어떤 존재냐면요. 로마의 성스러운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순결하게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은 이들의 순결이 곧 로마의 안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녀와 황제가 결혼을 한다? 이건 로마의 영혼을 그냥 더럽혀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진 거죠. 사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궁전 안에다가 매운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아내라고 부르면서 남자 노예랑 결혼을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그 남편한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그걸 또 사랑의 증표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로마의 모든 도덕과 질서를 대놓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황제의 이런 끝없는 기행에 로마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죠.
바로 국가의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원로원, 그리고 제국의 실질적인 힘인 군대입니다. 이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 광기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날은 황제를 향했습니다. 이 끔찍한 통치를 끝내기 위한 아주 잔혹하고 신속한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를 무너뜨린 건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신의 친위대였죠. 그는 로마적인 덕목을 갖춰서 인기가 많았던 사촌 알렉산드레를 질투한 나머지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이미 황제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친위대에게 알렉산드레는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존재였거든요. 분노한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황제는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상자 안에 숨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정말 비참한 시도를 했지만요. 결국 발각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통치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암울했죠. 이 모든 광기의 주인공이 이렇게 살해당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소년의 짧고도 강렬했던 통치는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엘라가발루스가 죽으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은 아주 빠르게 메워졌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은 바로 그의 사촌 알렉산드르 세베루스였어요. 그는 전임자와는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전통과 질서의 상징이었죠. 두 황제의 차이는 정말이지 밤과 낮의 차이 같았습니다. 한쪽이 외래신, 기이한 행동, 사치와 타락을 상징했다면 다른 한쪽은 로마의 전통, 원로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함과 법治을 대표했죠. 알렉산드레의 등장은 마치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로마에 안겨주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황제가 되자마자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엘라카발루스와 그 이전의 황제들이 망가뜨려 놓은 로마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죠. 그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법학자 울피아누스를 자신의 곁에 두고 무분별한 세금 징수의 근거가 되었던 법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로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무너졌던 제국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로마는 정말 드디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 특히 황제를 바로 곁에서 호위하는 친위대였어요. 이전 황제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친위대에게 엄청난 특권과 보상을 마구 뿌려댄 결과 그들은 이제 황제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알렉산데르의 핵심 개혁가였던 울피아누스가 바로 그 친위대 병사들에게, 그것도 궁전 안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황제는 자신의 눈앞에서 충신이 적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번 무너진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비극, 그리고 아주 짧았던 희망의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서 역사를 직접 만들고 겪었던 인물, 바로 이 책 디오의 로마를 쓴 카시우스 디오, 그 자신입니다. 디오는 자신이 왜 이토록 방대한 역사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 가지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꿈이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세베루스 황제를 만났는데 그 황제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후세에 남겨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에게 단순한 영감을 넘어서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던 거죠. 그의 기록이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는 세베루스, 카라칼라, 마크리누스, 엘라가발루스, 그리고 알렉산데레에 이르기까지 그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원로원 의원으로 시작해서 속주총독, 그리고 로마 최고의 영예인 집정관 자리까지 오르면서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은 바로 그 치열했던 삶의 한복판에서 쓰인 살아있는 증언록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역사 기록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또 다른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꿈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나오는 한 구절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해요. 먼지와 살육과 피와 소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평생을 정치적인 암투나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온 노역사가에게 이 역사책을 완성한다는 것은 마침내 그 모든 혼돈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으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로마라는 제국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가? 그리고 그 위대함은 지금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의 핵심에는 비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용기나 용맹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무감, 개인의 도덕적인 고결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 같은 것들이 모두 결합된 로마인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독재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묵묵히 밭을 갈고 있던 킹키나투스처럼 비르투스는 개인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었죠. 로마인들은 바로 이 비르투스라는 힘으로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디오는 로마 공화정을 세운 영웅 브루투스와 제국을 타락시킨 황제 엘라가벌루스를 이렇게 나란히 놓아봅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마저 처형해야 했던 그 준엄한 비루투스의 시대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의무와 희생 대신에 개인의 쾌락과 방종만이 남은 지금 로마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비극의 핵심입니다. 결국 카시우스 디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한 사회를 지탱하던 핵심적인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 사회는 과연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저 멀리 로마의 폐허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